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돌아오셔서 또 그 시점이 또 조국 혁신당이 약간 정치 위기를 맞았던 시점이긴 해서 이 복합적으로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3년 복권 되고 난 뒤에 바로 당으로 복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좀 개인적으로 여유를 좀 가지고 또 세상도 돌아보고 사람도 만나고 이러고 이제 당을 복귀한다 생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당에서 성비 사건이 터지고 지도부가 모두 사퇴하고 이러면서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가 된 거죠. 주변의 대부분 사람들은 비대위원장을 맡지 마라. 그 건에 대해서 맡아도 별로 성과가 바로 나지 않고 그런 사건의 성격상 책임 문제가 오래 간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로서는 제가 주도해서 만든 당을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해서 피하게 되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직접 나서고 마무리하겠다 뛰어들었고 제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바랬던 것보다 훨씬 빨리 전면에 등장하게 된 거죠. 이게 아까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시험의 여러 가지 의미를 얘기했었는데 이게 이제 독배가 될 가능성이 큰 선배이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선택이셨는데 다행히 독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선배가 아니죠. 선배가 아니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일찍 시험에 오르신 분들인데 그래도 이 시험을 그렇게 잘 통과해 가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A는 전혀 관심 하고 있는 것이고요. B 정도를 기다리고 봅니다. 난입한 상황, 또 기술의 역량 등을 생각했을 때 원래 예상했던 경쟁은 아니지만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복귀하고 전당대회로 또 통해서 당대표로 복귀하면서 조직이 일단 안정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저희가 해야 될 과제도 다시 분명해지고 때문에 주체 역량, 준비 정도 이런 것들을 빨리 가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과제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수습, 매듭 이런 것들에서는 빨리 보도록 그러면 이 시험이 거꾸로 시험을 치게 된 우리 당이 뭐가 문제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거나 또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사실 몰랐을 수 있었던 문제들을 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복귀하면서 2달 정도를 전적으로 당 내부의 성평등 문제 상황을 점검하고 인가를 받고 제도를 받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는 자부하건대 현재 어느 정당보다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성비권 관련해서 가해자분들은 제가 사실은 비대위원 복귀하기 전에 이미 다 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가해자를 새로 도찰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이미 제명이 되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는 당시 권한대행 사무총장 최고위원들이 다 사표했죠. 그런 문제는 제도적 차원에서 모두 다 지어졌으나 남아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당이란 조직 안에 성평등 의식 문화가 왜곡된 것은 없는지 편향된 것은 없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 외에 내부 교육 또 그런 전수조사 이런 작업들도 했고 또 피해자분들을 일부는 제가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단순히 이제 그 조치 가해자는 처벌됐기 때문에 그 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그래서 문의를 하고 그리고 심리치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지원을 해드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면 피해자 측에서 얘기하는 2차 가해 문제가 있는데 2차 가해 문제는 제가 비대위원장 되면서부터 중단하라는 얘기를 여러 번 고소를 했고 그렇죠. 여기도 온라인상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2차 가해라고 피해자 측이 생각하는 명단을 제출했어요. 그거는 현재 저희 고충심의위원회 차원에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 대표님께 여쭙고 싶은 여러 가지 현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거 뒤에서 쫙 착착 풀어주실 거라고 믿고 그 전에 어느 정도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고 조국 교수님이셨던 분이 이제 당대표가 되고 많은 분들이 사실 또 그 이상의 정치적 역할을 기대하고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전체적으로 조국이라는 인물의 인생은 어땠나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 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조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정치인이 지지자나 유권자들 사이의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맺고 있는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인 조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처움이나 미안함이 아주 있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당하셨다는 느끼는 또 300m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240m 지하철도 옆길입니다. 차로를 이용하세요. 반대 방향이 조기만 이끌어내는 그대로 취업돼 있다고 느끼고 많은 큰 정치인들이 보통 이렇게 한반된 감정이 대단히 되긴 합니다만 정치인 조국은 그것을 좀 대단한 느낌이 있다고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240m와 지하철도 옆길입니다. 의식 판단이 안 좋은 것같습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저에게는 큰 자산인가 동시에 아주 큰 부채죠. 그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은 한 번에 바뀌지 않으려고 잠시 후 지하철도 옆길입니다. 가족들, 친구들도 마음이 한 번 상하면 그 마음이 바뀌고 그 말을 몇마디 한다고 마음이 바뀌지 않고 저는 저 인간적으로 또 정치인 주국에 대한 저를 상반된 평가가 대하고 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제가 이때 생각하는 것은 몇 마디 말을 한다는 얘기 아니라 정치인 주국에서 큰 역할, 쓰임 이런 것들을 계속 불어내고 하고 실천하는 것으로서만 해결되거든요. 저를 원래 지지하고 그랬던 분들은 여기 알고 계시고 저를 지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나는 좀 쉬워. 그런데 조국이 말하는 저에 대해서 그를 맞게 나도 불가하는 시점이 있겠죠. 그 시점까지 제가 높이 비판을 받아들이면서 제 일을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것도 참 되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약간의
애처로움이나 미안함이라는 감정은 잘 안 살아가시지만 이게 약간 이제 먹고 지는 거 300m 파리양 교차로에서 90방향 출구입니다. 이것보다 불쌍하게 지가 아니야. 그게 반대쪽에 가 오히려 이제 그 지혜를 갖게 돼서 중간에 더 이제 당분간을 갖게 돼서 왜 저렇게 보게 됐나 라고 하는 게 이제 생기는 구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그런 구간이 참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 구간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요. 예. 그 구간 안에 있을 때 주저하게 되면 진짜 무너지고 그 구간에 있을 때는 불길이든 물길이든 간에 맞아 가면 구간을 통과해서 구간이 끝날 경로를 때 다시 어떤 모습으로 탑승합니다. 물가가 더 중요하답니다. 예. 그러면 이 이렇게 됐는데 3.5km 이런 사천 반대 교차로 감정에 화재 직진입니다. 굉장히 강한 예상이 되면 뭐 기대하거나 사실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되게 비싼 상황이 없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훨씬 예쁘해졌고 기대해줬고 싶었겠다.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다 주시고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정직하게 서울공대 교수님 쪽이라고 하는 모습은 예쁜 일들을 하게 나오면 좋지 않을까.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상태가 마주치게 될 거라고 하는 예상을 못하신 게 있을 텐데 증명할 수가 없었죠. 그 처음에 그 파도가 올 때는 상당히 좀 정신적으로 저는 이제 최근에 법무부 장관도 지명되고 언론보도 수사 이루어질 때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지금 많이 제가 대통령까지 안 하고 부서로 하지 않지만 사모펀드가 좋은 거다라고 이거 부담급이니까 저는 너무 이제 이해가 안 되고 가장 아무런 말이 없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넘치냐 그걸 기억하고 그래서 저희 여기가 진행해서 이거 있다고 저 사모펀드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벌었다. 서울 지하철에 수백이 벌었다.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제가 알아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거기로 모르는 거 아직 힘들었었는데 제가 깨달은 이게 영상 말하는 또 극적인 경쟁인데 경쟁적인 경쟁을 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과정을 하려면 단순한 경쟁과 경쟁이 넘어서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사실 제가 봤을 때 걱정을 전까지 당황스럽고 이럴 거고 과거하고 변형하고 하고 이런 일이 아니고 이게 이제 단순히 정상적인 하나라는 내가 진짜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크게 먹어야겠구나. 제가 장관이 돼도 안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감당할 수 없는 저희 가정도 감당할 수 없는 저희 나이 서울과 그런 특수한 최고당 불만인지 말하고 쉽게 안 돼요. 뒷장면을 받아보고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시점에 저하고 잘 알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화번호가 있는데 연락을 안 했습니다. 연락을 모두 안 받고 제가 도움이 필요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명이 있는지 그러면 저와 저희 가족 소수의 용기 친구만 남고 모두가 이제 사라지고 거기서 그래서 저는 과거에 그딴 데서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는 친구들 진짜 저는 제가 왜 살아남았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는 300m 저희 개인에 대한 정책의 정점이 아니라 다른 게 있다는 판단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행정수석으로 2년 만에 오래 했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일종의 정보 보고 같은 거를 이게 저한테 조수선이라고 하고 이 조수선은 끝날 게 아닙니다. 이어서 계속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기각이 죽은 사건으로 전면적으로 시작됐고 국사시장 공격이 사건 제가 일타로 돼서 이어서 계속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 인사를 공격하는 수사가 계속이었죠. 제가 고려했던 기각이 죽은 국사시장 사건 다 무죄납니다. 다 무죄나지만 그 시점에는 완전 그 엄청난 공격이 있었죠. 그게 제 일타였죠. 그래서 저의 인정의 조반에 있는 지인들 또는 호소를 도와줬던 분들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견제하게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버티면 이게 내 개인 문제가 아니라 또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표현 소식 자체가 진영의 문제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제 주변에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3.4km 용소 교차로 따질 직진입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덕분에 지금 어쩌다고 예. 이게 이따가도 법에 관련된 얘기를 많을 텐데 저는 이제 우리 운명사회 법존재를 이해하는데 그 법을 통해서 그냥 어떤 한 인간을 절대 못 불가능하게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질 수 있는 그 책임만큼을 지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책임을 사회에 대상해주는 다른 기회를 열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현대에서 굉장한 증거의 수단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절대 사회에 복귀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속 대표님이 만약에 사회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잘못을 어떻게 처벌에 대해서 돌려드릴 것이 좋은 일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남아서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들이 다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저는 그것에 되게 표본으로서 작동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식의 제가 말하는 게 좀 이상적일 수도 있는 법학자로서 충분히 필요하고 가능한 일이죠. 특히 법학자로서 좀 얘기를 하자면 법을 제가 가르치기 때문에 배울 때도 기본 법의 정신은 뭐냐면 법이란 게 작동한다는 것은 강제력이 작동한다는 강제력이 작동하게 되면 당연히 자격 대상자에게는 정신적, 심리적, 재산 등의 당연히 피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도의주의 정권, 법제 정권 하에서 법이란 것은 한자를 쓰자면 살법입니다. 살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죽여서 끝장 내고 짓발려 그걸 법이라고 한다면 반대되는 경우로 법은 원래 활법, 법 도려내고 내기도 하지만 결국 살리는 법이다. 활법이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저의 배움은 그러했지만 실제 당시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윤석열 일당이라고 하는 이 법을 쓰고 활용하고 적용하는 방식은 굉장히 살법이었다고 봐요. 실제로 그 과정 많이 죽어나왔죠. 600m 앞에 시속 3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저에게 제 친구들이 수사받고 고소받고 받는 이런 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고 면접 심판이 끝났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살려줍니다. 보통의 국민들이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법률적 판단은 법률가가 하는 정치적 판단은 법률적 국민이 하는데 300m 판단에 앞에 시속 3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하지만 법률 판단이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선거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말은 뭘까? 국민들은 결국 종합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조국이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모자람이 있구나, 과거가 있구나. 그런데 조국이 쓰임이 있다, 역할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 역할을 주신 겁니다. 제가 그 역할을 계속 잘하면 그 쓰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역할을 못하면 이제 필요 없다라고 했죠. 저는 정치를 포함한 모든 국민은 국민의 또는 시대 정신의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 스님이 있으면 쓰시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제가 스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스님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아주 제가 이렇게 멋은 아니라 이렇게 피를 받는 것 같은데 그 스님이 그렇습니다. 머리 크고 난 뒤부터 항상 그 종교가 아니라 스님이라다가 약간 종교적인 것을 쓰이고 신의 스님이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는 제 스님의 원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전까지는 저 나의 스님은 학자이자 미식이라고 생각했고 그 전에도 많은 정치 인문의 제안을 받았거든요. 제가 다 일관되게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2019년 이후로 오랜 시련을 겪으면서 학자로서의 삶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끝나고 그 나의 스님이 뭘까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했을 때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런 스님은 이런 거였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검찰권 원하는 도덕 수사, 민주주의 수사, 인디안 종교 수사 이런 행태를 절대 그만두면 안 하겠다. 나라고 내가 나서서 걱정을 하겠다. 그리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온갖 결정을 만들어 주고 막진찰을 만들어 줬습니다.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 윤석열을 붙잡아야겠다. 그게 내 스님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1차적으로. 그런데 3년 만에 일단 끝이 났어요. 윤석열이 이제 자멸적 선택을 하고 자멸적 선택을 하는데 제가 3년 동일자를 가장 먼저 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도 가장 먼저 치고 탄핵 문제를 만들어 시전된 거죠. 그 점에서 1차 스님은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신당의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고 한 이유는 두 번째 스님이 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윤석열 특검 끝났고 김건희 감옥 갔으니까 조국신당은 다 우린 다 한 거 아닐까? 게다가 검찰총도 이제 없어진다고 그러면 요 상태에 있는 거죠. 제가 사실은 이거는 창당 때부터 저희가 두 축을 계속 가지고 유지했습니다. 하나는 검찰 법제도권 운동 14년입니다. 다른 한축은 사회권 산출이고 두 번째 거는 늘이 남아있는 게 윤석열 김건희가 감옥에 갔지만 이 사회에서 계속되지 않았고 내란 이후에 대한 윤석열 김건희 일당이 처벌되고 난 뒤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남아있는데 아직까지는 의심이 재판이 나지 않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은 두 번째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제가 그 사면복권되고 나와서 석방 되자마자 첫 번째로 시작했던 게 불평등 제도를 하겠다라고 일성을 내고 그리고 불평등의
저희 핵심을 전 부동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진짜 공개적으로 소득가담의 불공정의 핵심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일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줘야 된다. 토지공개념 3법 제도 있게 해야 된다. 등등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정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시민들 사이에서 불러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환영을 받았고 최근에는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왜 의진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원하는 지시까지. 저는 두 번째 스윙이 이제 시작되었다. 시작된 게 아직까지 1, 3년 넘길다만큼 이 규모로 강력한 반향은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두 번째 스윙을 하기 노력하고 있다. 아까 이제 그 사람들이 품고 있는 정치인의 품고 있는 마음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마음은 그냥 정치적으로 좀 살려줘서 먹고 살기는 해줄게. 그건 이제 나름 내 마음을 좀 믿으면 넘어야 할 수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윤석열 결행에서 당한 사람이니까 누구보다도 윤석열이 더 촌철하지 않겠어? 어떤 면에서 민주당보다도 촌철하지 않겠어? 라는 믿음이 이제 또 하나 작동하는 면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스윙 1이라고 얘기하셨고 저는 뭐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스윙 2라고 하는 게 사실 장기적으로 보이는 건데 그게 이제 사회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헌법에서 그냥 자유권적 권이라고 하는 신체의 자유를 그런 아니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만들기 그 권리를 만들기 위한 헌법적 어떤 새로운 질서들을 조금씩 누구보다도 잘 생각하고 있겠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비전에 해당합니다. 정치적인 언어가 좀 더 진보적인 언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저는 애초에 이렇게 미움받는 상황이 오기 전에 조국이라는 한 인물이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정치를 살 수 있다면 저렇게 좋은 배경에 좋은 법적 지식에 그리고 좋은 사회적 실천에 해온 사람이 우리 진보를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번듯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이제 있다고 보고요. 그게 이 내용하고 연결되는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 저항적 진보라고 한다면 우리 삶을 개선시키는 진보를 그냥 대충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뭔가 잘 살려고 노력해왔고 잘 사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 삶을 이만하면 진보 나는 그런 생각이 먹지 않아 있었다고 그런 과정으로 혹시 나아가는 게 있다고 예를 들어서 아까 자유권 사유권 말씀하셨는데 시청자분들 중에 익숙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1987년 정책 민주화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자유권 수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신체 자유, 소위 기준으로 보장되어 있고 물론 100% A 플러스는 아니지만 300m OECD 국가가 되었고 우리나라가 못하는 기준으로 선진국이 되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 주거와 의료보건 문제는 실제 OECD 중하위권입니다. 객관적 현실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과제를 누구나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혁신당은 지난 대선에서 몰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 일종의 지금 민주당 정부는 집권당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민주당도 공언을 했는데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스스로 규정을 한 겁니다. 이 국민의힘이 극우화되어 있고 또 내란 오정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수 또는 보수권 우파 쪽을 장악을 해야 된다. 그게 안정적 질서를 만든다는 판단을 한 거죠. 조금 더 분명하다고 봐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뭐 4천도 가고 5천도 가고 또 경제성장도 다시 회복되고 외교안보도 괜찮고 한데 그 그늘은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그늘을 담당할 주체가 없어지고 있는 거죠. 과거 통상적 과거에는 국민들이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공산주의가 서민과 노동자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생각을 하고 500m 그린테크 수납장 지점 좌회전입니다. 왼쪽에 놓여 있고 대극적으로 중하위권에 놓여 있는 국민들의 고통, 삶을 해결한 주체, 정책 주체가 지금 라켓으로 사라졌습니다. 300m 그린테크 산업단지 방면 좌회전입니다. 차로를 이용하세요. 저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과거에 80년대, 90년대까지의 우좌파라고 해야 될까요? 기계적 인노론자라고 보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은 뭐냐 프롤레타리아가 좌파가 부조화는 못하다 이런 전형적인 기계적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저는 거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사회민주주의도 민주적 사회주의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와 별도로 기계적 이분법과 인노론을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진보를 얘기하고 하면 다 뭐 못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 프롤레타리아가 얘기하는 거라 생각들을 좀 거부하고 있는데 아까 코스피 4000시대, 5000시대의 그늘이 있는데 단적으로 제가 최근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주거 문제를 얘기하자면 제가 용산공원 유흥기지가 사라지고 나는데 용산공원이 비는데 그 땅은 모든 국가 땅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거기다가 그 공원을 지으면 그 주변에 있는 고급 아파트 가격만 오니까 안 된다. 그 주변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짓자고 주장을 하고 있으냐. 그런 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오늘 하면 각각이 너는 그 강남에 집 갖고 있으면서 왜 공공주택을 짓자고 하냐. 너는 그럼 그 집 팔고 너가 임대주택 가라 이런 얘기가 빈도가 전혀 안 맞는 얘기인데 선동에 또는 프레임에 너무 작동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짓지 못하느냐? 아닙니다. 반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나 또 조국신당 당원 또는 의원 중에서 집 소유자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의사회에서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모두 알죠. 자기가 소유를 하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입을 닫아야 된다.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만 공공임대주택을 주장해야 된다는 전형적인 기계적 이분법이고 그거는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저는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오히려 지금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아닌 사람이 진보적 비전과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정책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예, 실제로 할 것이라고 보고 약간 이분법 나누게 되면 오른쪽 사람들이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집을 가진 자가 목적지가 있습니다. 수용성이 하는 것이라고 보고 바로 그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강남 좌파 그리고 조국 대표님께서 예전에 페이스북에 썼던 글 중에 이제 개구의 가재 공익이 되지 마지 말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젊은층들에게는 또 역시 그렇게 번듯하게 짓고 직장이 좋은 게 우리들은 그냥 이렇게 가재 모시고 사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아까 피트가 안 맞았지만 사실은 안 맞는 얘기인데 거기다 되게 솔깃하게 만드는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기 부자 내지 남들 같은 경기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노력하는 게 차라리 더 찍긴 하죠. 도를 근데 종료합니다. 이제 이분들 중에 일부는 기부라는 방식으로라도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분은 자신의 이익하고는 반대되지만 그래도 공동체를 위한 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데 이분들은 둘 중에 하나만 해. 너는 부자니까 부자의 이익을 차라리 솔직하게 추구하거나 아니면 부자가 아니라 빈자가 돼. 너 제가 다 때려치고 나와라 크게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두 가지 다 솔직한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거의 모두 미선이라고 생각하고 미선이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아까도 연결됩니다만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입을 닫고 자기 아파트 평수 늘리는 걸 하게 되면 아무 비판도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기득권은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을 가진 사람이 자기는 집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고난받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제대로 짓고 많은 청년들이 그 공공임대주택에서 10년 정도 살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도록 통로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청년들이 자력으로 집을 소유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자가 소유를 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짓는 것이 그 청년들이 집을 소유하도록 만드는 소위 그 첩병입니다. 지름길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지 않고 일부러 그걸 끊으면서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대규모로 짓자. 제가 서울공항에 6만 호 짓자 그랬거든요. 뭐 주변 임대주까지 포함하면 10만 호, 20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그러면 대단지에 대대적으로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면서 자기가 버는 근데 월 300만 원의 대금을 저금할 수 있고 그 저금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 10년 이후에는 자기 집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구조는 살 수가 없죠. 자기가 돈 버는 것만으로. 이게 좀 이제 임대주택